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 윤재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법 그리고 정신과라는 제목으로 알아두면 좋은 법과 관련된 정신과 지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제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정신과 의사이지만 그 변호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어떤 사건을 만나거나 해서 정신과 관련된 쟁점을 제가 다룰 때가 종종 있고, 또 진료실에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법적인 문제가 얽혀 있다든지 할 경우에 같이 이제 상담을 그래도 조금 진행드리고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그런 상담을 했던, 진행했던, 아니면 사건을 맡았던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알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내용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그 정신과 의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법적인 어떤 사건은 많이 맡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그 정신과와 관련된 그런 사건들만 제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것들만 위주로 맡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큰 쟁점이 되는 사건 위주로 좀 맡는 편이고, 이 채널에 이제 의학 채널인데 오늘은 법적인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릴 것 같아요. 이 취지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제 경력을 조금 말씀드리는 게 제가 왜 이런 걸 하고 있는지 도움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짧게나마 준비했습니다. 저는 의과대학 졸업을 했고 사법시험을 마치고 그 사법연수원을 수료를 하고 부품에서 변호사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 이제 수련을 마치고 정신과 전문의로 있습니다. 현재 이제 의원에서 정신과 의사로 근무를 하면서 가끔씩 변호사로서 어떤 사건을 맡을 때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오늘 어떤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할 건데, 그 전에 한 가지만 조금 아셨으면 좋을 만한 게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알고 보면 어떤 의학 분야 중에서 법과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신과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 제가 그 어떤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외국에서는,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포렌식 사이키아트리라고 해서 그 정신과 선생님이 어떤 전문의까지 수료를 하신 다음에 또 펠로우로 그 포렌식 사이키아트리라는 특수 분야에서 어떤 자격증을 따서 진료실뿐만 아니고 그 법정에서도 활약을 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직접 이거를 하고 이 분야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제 경력이 이렇다 보니까 관련한 분야에서 사건을 맡거나 어떤 자문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어떤 목차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기준은 어떤 중요도를 좀 중요하고 이제 아셔야 될 내용들을 좀 앞부분에 넣은 거 있고요. 그리고 좀 사례가 많은 것들을 좀 넣은 게 있습니다. 어떤 법정에서 주로 나타나는 쟁점들이에요. 의사결정 능력을 평가하는 게 있고요. 그 어떤 재정 능력이라는 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게 이제 점점 뭐 증여라든지 유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또 다른 정신과 질환이 있을 때 이 사람의 어떤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지 평가하는 것들이 있고, 또 형사적으로는 어떤 정신질환이 있을 때 이분들이 과연 그 어떤 형사를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것 때 고의가 있었느냐, 아니면 책임 능력이 있느냐, 뒤에 가서 이게 어떤 개념인지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신과 질환이 발생했을 때, 어떤 범죄 피해자로서 발생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형사상의 어떤 상해로 인정을 받는데 이 상해가 과연 맞느냐, 상해 여부를 판단을 하는 것, 그리고 이 상해가 있었을 때 어떤 민사상 손해배상이 있으면 이런 것들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꼭 소송까지 가는 건 아니더라도 정신과 안에서 좀 진료를 하면서 제가 많은 분들을 뵈요. 그래서 성범죄 정말 큰 사건이잖아요. 그 피해자로 이제 정신과 질환 때문에 오셔서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제 꼭 소송은 아니더라도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거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설명을 좀 해드리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가해자분들도 있고, 뭐 직장 스트레스라든지 요새 또 어떤 선생님들 교권 침해라든지 스토킹이라든지 층간소음 같은 것들, 이런 것들로 좀 많이 오시는데 이런 상담을 좀 해드리고 있고, 자세한 내용을 뒤에 가서 또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재미있는 내용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내용인데 하나씩 조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의사결정 능력 평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요새 좀 많이 더더욱 많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재정 능력이라고 하면 어떤 재산 처분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 좀 노인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치매 환자분도 많아지셨죠. 그래서 60세 이상이면 10년마다 뭐 10%씩 유병률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어떤 그 재산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가지신 분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요 재산을 어떻게 증여라든지 유언을 했을 경우에 이게 과연 유효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좀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음, 잠깐만요. 그런 문제가 이제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서 조금 사례가 될 만한 걸 가져와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사례는 그 치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내연녀가 재산을 빼돌린 걸 나중에 발견을 합니다. 유언도 없었고, 뭐 해서 뭐 증여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서 빼돌린 걸 나중에 알게 됐는데, 재산이 굉장히 컸어요. 컸었는데, 그래서, 근데 우리 아버지가 치매였는데, 과연 본인 자신의 어떤 의사로 이것을 한 것이냐. 우리나라 법에서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이 한 법률 행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예전부터 그런 분들의 어떤 법률 행위는 무효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어떤 재정 능력을 판단을 해서 재정 능력이 없으면은 증여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 재정 능력이 쟁점이 돼서 그 재판을 하게 된 사례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치매 환자라고 해서 항상 그 재정 능력이 부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인지기능 평가를 어떤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데 전체적인 전반적인 인지기능을 평가를 하고 뭐 치매면 어느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법적으로 보는 거는 그 개개변의 그 법률 행위마다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치매가 걸렸다 하더라도 그 이분이 평소에 이 어르신이 원래 어떤 성격이었는지 그리고 가치관이 어떠셨는지 상속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땠는지 그리고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은 뭐 원래 하실 만한 행동을 자신의 의사에 하셨겠다 싶으시면 아무리 치매를 하더라도 그 법률 행위를 유효하다고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 반대되는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다퉈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그 요양병원에 좀 입원했을 때가 있어가지고 그 의무 기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미 돌아가셔가지고 직접적인 그 인지 기능이라든지 재정 능력을 평가를 할 수는 없었지만 요양병원의 의무 기록을 보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평가해 놓은 것을 그리고 이제 그 환자분들 그 환자 아버님의 어떤 그 행동이나 같은 거를 보고 제가 그 사후에 이분의 인지 기능이라든지 치매의 중증도를 좀 평가를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분의 재정 능력은 어떻다. 굉장히 지금 떨어져 있고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없는 상태다라는 거를 주장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 내용들을 조금씩 말씀을 드리면 치매를 평가를 할 때 MMSE CDR이라고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쓰이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의원이나 병원을 가든지 아니면 요거는 이제 보건소에서도 요새는 쉽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요걸 해서 어떤 조금 초기부터 이거를 어떤 문제가 있는 걸 좀 잡아낼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어느 정도 중증이 된 걸로 나온 게 어떤 그 의무 기록에 다행히 있었고 또 그리고 입원해 있는 동안 어떤 그 아버님의 행동 같은 게 있거든요. 주로 누워 있는다든지 어디 뭐 이렇게 배변이라든지 이런 거를 혼자서 하기 어렵다든지 또 이렇게 깜빡하고 자꾸 뭐 간호사도 못 알아본다든지 어떤 주변 사람과 교류가 없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치매가 점점 중증으로 갈수록 일상생활 능력이 점점 이 손상이 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여기서 이제 그래서 ADL이라고 해서 일상생활 능력을 평가를 했고 IADL이라고 그래서 도구적 일상생활 능력을 평가를 했어요. 재정 능력을 직접 다루는 건 아니지만 이분의 어떤 일상생활 능력이라든지 치매 중증도를 평가를 했을 때 거의 만점으로 점수가 많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MMSE, CDR, ADL, ADL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이분의 재정 능력이 떨어진다를 그 주장을 했는데 이렇게 좀 주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환자분을 저희가 지금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재정 능력을 직접 측정하는 그런 그 도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직접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대신에 이런 치매 중증도에 따라서 재정 능력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걸 그 연결해서 그 입증을 하는 여러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 연구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경도 인지장애라고 해요. 치매가 되기 전에 치매 전 단계에 어, 그 심하지 않은 정도의 인지장애인데 그분들도 많은 상당수가 재정 능력이 좀 떨어져 있었다라는 게 나오고 치매가 이런 식으로 ADL이나 IADL 같은 것들을 측정을 하는데 ADL은 쉽게 말해서 아주 기본적인 일상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배변이라든지 어떤 위생이라든지 뭐 씻고 이런 것들 그리고 먹는 거 식사하시는 거 혼자서 식사하는 거 보행하는 거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이잖아요. 요건 되게 나중에 또 손상이 가는 거고 그 전에 IADL 도구적 일상생활 능력이라 그래서 전화를 한다든지 돈을 계산한다든지 아니면 뭐 집안일을 한다든지 가사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 당연히 이런 어려운 게 먼저 떨어지고 쉬운 게 나중에 떨어지겠죠. 근데 그 연구들에서 보면은 도구적 일상생활 능력 중에서도 재정 능력이 가장 먼저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치매 초기에서 어떤 돈에 관련된 재정 관련된 그런 것들이 가장 먼저 떨어지기 때문에 아니 이분 같은 경우에 그 일상생활 능력까지도 ADL까지도 거의 만점 가깝게 아주 중증의 치매인데 어떻게 이 당시에 그, 그 어떤 증여를 하고 하는 게 있었겠느냐. 또 여기서 덧붙여서 이거는 이제 의학적인 거고, 그리고 어떤 기존의 가족들과의 관계라든지 어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상대방은 뭐 굉장히 우리 가까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반대로 우리 가족들한테 이렇게 모든 걸 안 남길 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다양한 어떤 그런 상황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의학적인 거를 좀 전담을 해서 그런 주장을 했고, 요거는 지금 아직은 재판 중이라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주장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같이 좀 다 같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더 이상 이제 상속이라는 게 유언이라는 게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이제 더 많이 이제 생길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이게 일찌감치 어떤 판례가 있고 그런 의사결정 능력, 유언을 할 때의 의사결정 능력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한국은 아직은 그게 조금 기준이 잡히지 않아 있긴 해요. 그래서 어떤 외국의 사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유언 능력의 판례가 대표적인 판례인데 1870년에 한 150년 전이죠. 그 되게 오래전에 영국에서 나온 판례인데 아직도 영국과 미국에서는 이거를 기준으로 유언 능력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유언 작성 행위와 그 효과를 충분히 이해를 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재산 규모를 이해를 하고 누가 이 돈을 받을 건지 상속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거를 줬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어떤 정신질환이나 장애로 인해서 왜곡이 없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 기준을 삼고요. 그래서 만약에 유언을 하시더라도 유언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유언의 절차를 밟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언의 의사결정 능력이 이렇게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보여주는 것도 이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 이제 아까 같은 사례들이죠. 부당한 영향이라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 재산을 조금 이렇게 노리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것들이 어떤 경고 신호를 이것도 이제 미국의 어떤 포렌식 사이키아트리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어떤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경고 신호를 요거 글씨가 좀 조그맣지만 제가 일부러 다 가지고 온 거는 요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누군가는 꼭 필요한 거고 아까 같은 그런 조금만 조심했으면 그거를 진작에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굉장히 나중에 힘들어지거든요. 크게 손해를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씩씩 보시면 이번 어르신이 우리 아버지가 재산 관리를 이제 관리자를 변경을 한다든지 어떤 관리를 변경해서 새로운 수익자가 더 좋게 만들어줘요. 뭔가 이상하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어르신이 뭐 전문 서비스 원래 이렇게 계약 거래를 하던 은행가라든지 증권 중개인이라든지 변호사들이라든지 이런 전문직 사람들을 바꿔요. 왜 바꿀까? 새로운 수익자한테 뭐 유리하게 이렇게 바꾸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가까웠던 어떤 가족이나 친구 이렇게 관계로부터 좀 고립이 되고 반면에 새로운 수익자랑은 좀 이렇게 고립이 되지 않고 둘이 이렇게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새로운 수익자와 관련된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어떤 관련된 단체에 기부를 한다든지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제공을 한다든지 또 그 사람이 같이 살거나 아니면 일정을 관리하거나 이렇게 좀 있다든지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어떤 의심을 갖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인다든지 중요한 거래에 어떤 수익자를 동반한다든지 그리고 그 사람을 너무 심리적으로 너무 의존을 하고 무기력감을 포소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인다든지 이럴 경우에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제 사건이 이렇게 되기 전에 대비하는 게 무조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지 기능을 조금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치매로 이렇게 해서 의심이 돼서 이렇게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을 보통 보면은 이렇게 자세히 제가 여쭤보면은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조금씩은 그런 경향이 있으셨거든요. 깜빡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인지기능이 좀 떨어지는 그게 있는데 아이고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실제로 그 정도면 괜찮으니까 괜찮다고 이제 하시는 거지만 어떤 정도의 인지기능일 수도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 건강검진 하듯이 좀 보건소 같은데 요새 하는 것 같거든요. 뭐 병원을 가셔도 좋고 보건소 가셔도 좋고 한 번씩 그냥 검사 그냥 해보는데 오래 안 걸려요. 10분 15분이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평소에 좀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걸 미리 조금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 아까 그 부당한 영향력 이 제일 조심해야 되죠. 이게 조금만 방심하면 아주 큰일이 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경계해서 좀 자주 찾아뵙고 이게 어르신들이 이제 가끔씩 보면은 어르신들이 이제 조금 본인 느끼시기에 자식한테 얘기하기 조금 창피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좀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 연락을 하면서 혹시라도 그런 게 있는지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 아까 그리고 저의 생각에는 어떤 경도 인지 장애 정도의 어떤 심하지 않은 게 조금 시작이 되면은 이게 이제 계속 좀 진행돼서 안 좋아질 가능성이 사실은 조금 높아요. 그래서 이걸 좀 미리 대비를 하는 게 사실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뭐 인지 기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 하시면 말씀을 잘 드려가지고 유언을 미리 좀 해놓는 게 좋고 유언을 하실 때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인지 기능이라든지 재정 기능 같은 거를 미리 좀 평가를 해서 해놓으면 대비가 되겠죠. 아직 이거를 제대로 만약에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가끔 있으시긴 한데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셔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으실 텐데 사실은 미리 대비해서 뭐 적은 비용으로 이걸 재비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정말 크게 생길 수 있는 것부터 좀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또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법정에서 또 이제 만날 수 있는 것들인데 범죄가 인정이 되려면 그 고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그 형사는 어떤 범죄 성립에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객관적인 거, 주관적인 거. 그래서 객관적인 거는 이를테면 폭행죄 같은 경우는 내가 얘를 때렸어요. 때리면 그게 폭행한 행위죠. 행위를 했는데 또 고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얘를 때려서 아프게 해야지 이런 고의가 있어야지 두 가지가 있어야지 폭행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뒤에서 누가 날 밀었어요. 밀어가지고 내가 밀려가지고 누구를 탁 쳤어요. 그거는 고의가 인정이 안 되죠. 때리는 행위만 있고 고의는 인정이 아니기 때문에 폭행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의라는 게 주관적 요소인 고의라는 게 어떤 법정에서 쟁점이 될 때가 있고 특히 이제 정신과 환자 같은 경우에는 지적장애나 자폐 환자 그리고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어떤 조현병이라든지 조울증도 다 해당이 되는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 과연 이게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에서 이게 이제 쟁점이 돼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장애 환자분이시고 70 이하면 지적장애가 돼요. 근데 경도이기 때문에 겉으로 그냥 조금만 얘기를 이렇게 대화를 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기소가 됐어요. 꼭 이분뿐만이 아니고 그 장애뿐만이 아니고 그냥 일반인 분들도 이게 요새 좀 많이 같이 이제 공범이 돼요. 이게 이용당한 건데, 이거 정말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전형적인 내용이었어요. 피고인이 대출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몇 군데 알아봤나 봐요. 만나보니까 보이스피싱범한테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자네가 지금 너무 신용 등급도 낮고, 은행과 거래 내역이 너무 없다. 그래서 거래 내역이 조금 필요하다. 일단 통장을 좀 만들고 내가 그 통장에다가 얼마를 입금을 시켜줄 테니까 그거를 좀 뽑아가지고 누구한테 줘라. 그쵸? 그 어떤 피해자한테 금원을 편취해서 돈을 뽑는데 이용을 당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전달책 역할을 이제 해버린 거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그거를 잘 모르고 한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이분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요것도 조금 문제가 됐어요. 재판받을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 형사 사건에서 어떤 사건의 수사를 받잖아요. 경찰의 조사를 받고, 그리고 재판에 진행을 하는데, 스스로를 좀 방어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없을 경우에 어떤 재판에서 진행했던 그 수사 절차가 과연 적절한지, 그리고 그 증거가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얘기들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 딱 그게 문제가 됐거든요. 경찰 조사 당시에 조력이면 없이 피고인 혼자 갔어요. 그 엄마한테 얘기하기 싫으니까 그냥 혼자 간 거예요. 연락을 받고서. 그래서 이제 형사 절차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한테 도울 수 있고, 충분한 기억력, 집중력, 그리고 자신의 법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사실은 그런 게 되게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도 만약에 경찰에서 뭐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오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일반인 분들도 조언을 이제 받으려고 변호사님 같이 대동하고 하는데, 이분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제가 이분의 어떤 재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런 걸 좀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 죄송합니다. 질문 보고 좀 웃었는데, 그, 그,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들을 좀 살펴봤을 때, 현재 그 지적장애가 아주 경미하게만 있다 하더라도 미란다 고지의 원칙도 잘 이해를 못한다. 그러니까 미란다 고지의 원칙이라는 게 어떤 그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묵비권 행사해야 되고, 요거 영화 보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요것도 잘 이해 못한다. 그런 내용들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런 분들이 어떤 그 법정 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고, 특히 직접장애인 분들이 사실은 이런 특성이 있어요. 이해를 자기가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감추려고 그냥 그렇다라고 그냥 하고 대충 대답하고 넘어가고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특성을 좀 가지고 계신 게 있고, 또 이제 그 어떤 다양한 상황에서의 어떤 대처를 당연히 잘 못하고, 어떤 그런 회유라든지 유도 신문에 잘 넘어간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재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했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범죄 고의를 좀 부정을 한 내용은 직접장애잖아요. 그리고 보이스피싱 이런 건 사실은 일반인 분들도 정말로 잘 모르고 말려들어서 어떤 공무원으로 처벌을 받고 이런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직접장애 있으시니까 이런 분들 어떤 그런 복잡한 금융사기는 당연히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되게 조금 그 안타까운 게, 해외 연구들에서도 이런 식으로 그 범죄 이용을 당하는 사례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외국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이제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용하기 쉬우니까, 잘 속으니까. 그래서 어떤 그 표면적인 것만 그냥 인식을 하고, 그 내면에 어떤 속뜻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그리고 잘 속고, 그리고 어떤 가해자가 자기의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믿고 따라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잘 속고 이렇게 조종을 당하고, 이런 특성들, 이제 그게 그 이해를 잘 못하는 것 첫 번째. 그리고 어떤 이런 본인 어떤 그런 지적장애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고 실행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좀 주장을 했고, 이분은 어떤 결과가 잘 나와서 지금 아주 일하면서 잘 지내고 계세요. 다음은 질문 중에 어떤 심신장애 질문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형사 책임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책임 능력은 아까 고의는 내가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지를 잘 모르고 이렇게 그게 범죄의 고의가 없이 어떤 행위만 했을 경우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 범죄가 성립이 안 된다, 이런 얘기고, 책임 능력이라는 건 조금 다르거든요.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어떤 형사법의 원칙을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면, 형사법은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구성요건 요소라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객관적인 행동이 있고, 그리고 그 범죄, 아니 그 고의가 있을 경우, 두 가지가 있을 경우에 구성요건 요소라 그래서 어떤 범죄가 성립을 해요. 일단 범죄가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위법성을 따져요. 이 사람이 정말 행동이 정말 위법한 행동인지. 무슨 말이냐면,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해서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데, 어떤 그 정당방위나 이런 거가 있을 경우에, 얘가 널 죽이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한 거다 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은
이제 무죄가 나오잖아요. 근데 행위는 있고 범죄는 성립을 하지만 위법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죄가 된다. 이거 두 번째 건데 오늘 다룰 내용은 아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로 넘어가는 게 이제 책임 능력이에요. 책임 능력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불법 행위가 있었는데 이게 과연 어떤 법률상 내가 이런 그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쳐서 내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를 인식을 하느냐 이런 건데 약간 그게 이제 고의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범죄의 고의는 있지만 처벌받을 건 능력은 없다. 대표적으로 촉법소년 미성년이 있거든요. 미성년 아기가 그 옆에 애를 이렇게 때리잖아요. 기분이 나쁘다고. 때렸는데 이게 때리면 왜 안 되고 때렸을 때 어떤 이게 어떤 법적으로 규율이 되고 왜 이게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규율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처벌을 받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얘는 때려서 아프게 하려는 고의도 있었고 그리고 그런 행동도 있었지만 그런 책임 능력은 없는 거예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무죄가 되는 경우고 심실상식이나 심실미약 같은 게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변별력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어떤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건 뭐냐면 어떤 법률적인 어떤 체계가 있고 사회적인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내가 이런 짓을 하면 사회적으로 나쁜 짓이고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면서 이거를 그 선을 넘는 거잖아요. 법을 저지르지만 이게 정말로 이거를 인식을 못하고 그거를 하는 사람들. 그걸 이제 심실상실, 심실미약이라고 하는 거고 이럴 경우에 범죄까지는 인정이 되지만 어떤 그런 처벌은 하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보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정신과에서는 아까 그런 어떤 지적장애나 자폐 같은 발달장애가 있을 수 있고요. 조현병이라든지 어떤 조울증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게 인정될 수가 있고 해외에서는 어떤 알코올이라든지 성격장애 우리도 비슷해요. 성도착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정신과에서의 병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까지 그런 어떤 책임 능력이 없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인정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어떤 심신장애 아까 질문하신 것도 약간은 그 설명이 되실 것 같은데 보시면 어떤 이 사건은 자폐 환자인데 그 스토킹 범죄로 이제 구속을 당한 거예요. 피해자한테 수차례 전화하고 끊고를 반복을 했거든요. 피해자가 이제 스토킹 범위로 고소를 한 거고 두 가지를 같이 주장을 했죠. 아까처럼 일단 고의를 부정하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고의가 인정이 되면 그 다음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구성요건 요소 넘어가면 위법성, 그 다음에 이제 책임 무능력을 또 주장을 했죠. 두 가지를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 자폐 그 아이의 어떤 특성을 조금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상호 능력이 조금 결여가 돼 있고 상대방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이런 걸 캐치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스토킹 처벌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이제 조문을 보시면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게 어떤 반복되는 행동을 하는 건데 거기를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통신 같은 거 문자라든지 이렇게 연락을 자꾸 취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스토킹 범죄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그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요거를 인지를 해야지 이게 고의가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폐 아이인데 과연 이렇게 전화를 했을 때 상대방이 이거를 싫어한다는 걸 인식을 했을까?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 특히 이제 스토킹 처벌법은 2021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일반인들도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아직도 많아요. 나무 10번 찍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요새는 나무 10번 찍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데 특히 이제 사회적인 어떤 상호작용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상대방 의사가 싫은지를 모를 수가 있다. 두 번째 어떤 자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말투라든지 어떤 청각 자극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좀 재밌는 게 있으면 자꾸 듣고 싶어서 좀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강박적인 행동과 반복적인 행동 같은 걸 하는 것 자체가 자폐 아이들의 그런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조금 강조를 했고 실제로 이제 많은 연구들이 보면은 어떤 그 자폐 아이가 어떤 그 스토킹이나 이런 범죄에 연루된 경우들이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기 때문에 논문이 조금 나와 있는 게 있고 그 원인을 이랬을 때 그리고 이제 연애 같은 걸 하더라도 마음에 드는 아이가 있을 때 조금 상대방이 좀 싫어하는데도 이걸 자꾸 하는 스토킹처럼 비슷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좀 관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조금 고의를 부정을 하는 거를 좀 주장을 했고 책임 능력 관련해서는 자폐뿐만이 아니고 어떤 그 지적 장애도 있었고 GAS라고 해서 그 일상생활 능력을 평가를 하는 건데 당연히 대학병원에서 20점에서 40점 정도로 굉장히 낮은 점수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어떤 사물을 분별할 능력, 그 자기가 어떤 위법한 거를 인식을 못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적인 체계에서 처벌을 받을 만한 상황이다. 그런 것들을 잘 모를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조금 처벌은 결국 안 받는 결과가 나왔지만 고의는 좀 미필적으로 인정이 돼서 약간 아쉬웠어요. 그래서 결과는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고요. 책임 능력은 어느 정도 그 무기 능력이 어느 정도 인정된 그런 사례였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상해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범죄 피해자가 이제 상해가 되거든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그 상해는 이제 다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다치는 건데 그 신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상해에 포함된다라고 당연하게 이제 인정이 된 거고 대표적으로 뭐 PTSD,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 요거 조금 이제 유상호 스트레스 장애라고 해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사건이 있을 때 그걸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런 질환들, 대표적인 인과관계가 이제 그 진단에 인과관계가 들어가 버리는 이런 어떤 거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질환이더라도 당연히 이거는 뭐 상해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정신과 상해를 인정을 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이슈가 어떤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상해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되게 그 다른 거거든요. 아까 제가 고의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고의로 강간죄가 있어요. 강간죄가 있는데 강간죄를 했는데 어떤 상해가 있으면 강간치상이 돼요. 근데 강간죄는 이게 3년 이상 아마 징역이고 강간치상은 5년 이상 무기징역 이렇게 되는데 형량도 다르고 그리고 공소시효가 어떤 형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더 길어져요. 강간치상은. 그래서 사건에 따라서 이게 이제 정신과 상해로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형량도 달라지고 유무죄까지 바뀌어버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좀 크게 이슈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어떤 강간을 어떤 피해를 당해서 PTSD가 생겼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큰 일을 겪었으니까 생길 수가 있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조금 이제 약간 좀 다툴 만한 조금 이식적인 부분이 조금은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사실 뭐 진실은 뭐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다툴 만한 게 있었다. 그래가지고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이제 특히 정신과 선생님들은 전부 다 이제 항상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정신과 진단이 있을 때 꼭 이런 큰 게 아니더라도 뭐 하다못해 학교를 결석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어떤 2차 이득이라는 거에 항상 그 진단을 내릴 때는 항상 조심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진단에 따른 어떤 2차 이득, 이분 같은 경우에 어떤 2차 이득이 굉장히 컸어요. 굉장히 큰 이득이 있었고 또 하나는 어떤 그 사건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 사건에서 수년이 지나는 동안 병원도 안 가고 고소도 안 하고 있다가 그 2차 이득이 굉장히 필요할 때 고소를 하고 그 PTS 진단까지 받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솔직히 이거는 조금 한번 다퉈봐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또 이제 좀 어떤 그 조사를 조금 이제 연구를 좀 알아봤는데 해외에서도 어떤 PTSD 진단에 대한 어떤 신뢰성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좀 쟁점이 되고 있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퇴역군인 분들 그런 연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그것 때문에 연금이라든지 어떤 보험금이라든지 그런 어떤 진단에 따라서 되게 차이가 많이 커지나 봐요. 그래서 연구에 따라서는 뭐 50% 정도까지도 그런 그 어떤 꾀병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이런 게 나옵니다. 물론 저는 이제 그 당연히 그 대부분 분들은 뭐 거의 모든 분들이 뭐 이런 꾀병 이런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지만 아주 일부가 조금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선생님들이 당연히 이제 진단 같은 거 이제 잘 하시고 하겠지만 어떤 이유에서 이제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가끔씩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이게 이제 크게 어떤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어떤 그게 점점 어떤 요 진단을 알고 받고 하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이것도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 이거는 정신과와 어떤 법원에서 조금 같이 연구를 하면서 같이 어떤 그 기준을 좀 세우고 할 필요가 앞으로는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이게 뚜렷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어떤 연구들 같은 거를 근거로 그리고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제시를 하면서 뭐 주장을 했는데 결과는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어떤 요런 그 그런 어떤 상해가 있잖아요. 상해가 있으면 어떤 그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신과 질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는 건데, 또 제가 했던 것 중에 굉장히 조금 드라마틱하다기보다는 엄청나게 좀 굉장히 심했던 그런 사례인데, 어릴 때부터 이제 수차례 이제 성폭행을 당했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유죄가 됐고, 이제 그 유죄가 나온 다음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 그런 사례였어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어떤 수차례 자해를 한다든지 자살 충동이 있다든지 어떤 뭐 성격 장애를 보인다든지 PTSD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고 학교도 그 잘 못 갈 정도로 어떤 증상이 굉장히 중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조금 그 재판을 조금 너무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너무 힘드시다고 일단 좀 빨리 끝내고 싶다. 이제 뭐 그렇게 하셔서 오셨었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민사상 사건이죠. 손해배상 청구인데 손해배상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적극적 손해는 그냥 그 사건 때문에 생겨난 말 그대로 당장의 이쁜 손해 그러니까 이제 뭐 병에 걸렸으면 상해가 있으면 치료비 아니면 뭐가 물건이 뭐 손상이 됐으면 그거에 대한 어떤 비용, 수리비용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적극적 손해라고 보면 되고 적극적 손해고 소극적 손해는 일시이익이라 그래요. 노동 능력의 상실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이 사건 때문에 상해를 입고 이게 되게 영구적으로 뭔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노동 능력이 좀 떨어져서 이런 것들이 그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에 손해를 봤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미래의 이익을 현실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사람에 따라서 누가 다치느냐에 따라서 뭐 굉장히 소득이 높은 사람이 다치면 훨씬 많은 배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고 정신적 손해는 이제 위자료라고 보시면 되고 그 사실 정신과로 이제 왔을 때 어떤 장애가 돼서 그 만성적 그 어떤 장애라는 거는 그 병이 고착화되는 거거든요. 낫지를 않고 고착화된다. 그걸 이제 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의 우울증이나 이런 게 사실 받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어떤 사고가 생겨가지고 뭐 지능이 떨어졌다. 지적장애가 IQ가 몇에서 몇으로 떨어졌고 또 충동성이 자꾸 생기고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 이러면은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장애를. 근데 그렇지 않고 우울증이라든지 PTSD 과연 이게 언제까지 진행이 될 것이며 언제까지 고착화가 되고 어떻게 장애가 돼서 노동 능력이 상실이 될 것이며 이거 계산하는 게 사실은 그 미래의 일은 조금 이건 정말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떤 감정을 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되게 장애다라고 하시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장애를 인정받아서 소극적 손해를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그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거를 이제 맡기신 분도 너무 길게 하기 싫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해외 연구나 이런 것들에 의하면 특히 친족 간에 어렸을 때 성폭행이나 이런 거 있었을 경우에 굉장히 만성적으로 진행을 한다. 그리고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특히 뭐 학교도 못 갈 정도면 이거는 평생 영향을 미치는 어떤 기능의 손실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크잖아요. 누가 봐도 큰 건데 이거를 단순히 장애로 결정을 못 내린다고 해서 금액을 적게 그 일반적인 그 정신적 그 손해배상으로 갈 수가 있냐라는 거 적극적으로 좀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조금 그 위자료만으로 이제 배상을 받은 거에는 이례적으로 굉장히 좀 높게 다행히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의 어떤 그런 문제들은 일단 이 정도로 준비를 했고요. 다음은 이제 정신과 안에서 제가 이제 진료를 봐요. 이제 진료를 주로 이제 아까 저기 질문했는데 그 주로 이제 진료실에서 주로 있고요. 그리고 가끔씩 이제 그 사건을 맡게 되는 경우는 이제 웬만한 사건은 제가 맡을 수가 없고 꼭 이제 정신과의 어떤 파트에 정말 이거는 너무 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주장을 해야겠다 하신 거는 제가 이제 그런 걸 제가 해야겠다 싶은 것만 이제 가끔씩 이렇게 그래도 맡아서 좀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의사로 있고요. 이제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고요. 그래서
정신과 안에서 이제 어떤 성범죄 같은 거 당연히 이제 그런 거에서 피해자로 하셔가지고 많이 좀 오시고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 물론 법적인 거 설명도 드리긴 하지만 이제 치료 우선으로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조금 아시면 좋을 게 뭐 지금은 이제는 거의 다 아시는 것 같은데 그 공소시효가 이제 한 15년 전, 2010년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기산하는 게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아동 청소년 때 그 성범죄를 당하더라도 성인이 된 19세부터 공소시효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성인 된 다음에 고민을 충분히 하고 고소를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공소시효가 충분히 남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릴 때 그런 일을 당해서 아직까지도 우울증이라든지 기타 PTSD라든지 이렇게 해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크게 나눠요. 고소를 하고 싶다, 고소를 하기 싫다, 크게 나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답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고소를 만약에 원하시면은 뭐 이렇게 좀 도와드려서 유죄까지 이렇게 받은 적도 있고 고소를 하는지 안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제가 보기에는 어떤 법적인 것보다는 정신과적으로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왜냐하면은 이게 그 고소를 하면은 내가 그 물론 범죄자로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 게 굉장히 힘들겠지만 그, 그 피해자로서 어떤 참고인으로서 이거 그 고소를 진행을 하는 것도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거든요. 그게 그 내가 기억하기 싫은 옛날 기억들을 자꾸 이제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아동 청소년 때 있었던 그런 사건들은 그 친족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님하고 가까운 분들이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부담도 크고 그리고 상대방이 부인을 했을 때, 이거는 뭐 어떻게 또 이제 반박을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그 좌절을 하는 수가 있거든요. 나는 진짜 내가 오랫동안 참고 하다가 고소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증거가 부족하거나 이렇게 미흡한 경우에 무죄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크게 좌절을 하고 또 일상생활이 굉장히 좀 힘들어지고 어떤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이제 빠르면 6개월에서 1년 안에 뭐 1심 판결 나오기도 하지만 뭐 항소심 가고 하면은 굉장히 길게 이게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이거에만 또 하다 보면은 계속 신경을 쓰다 보면 다른 내 중요한 일을 또 못하고. 근데 과거의 일을 매듭을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지낼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쩌면 앞으로의 생활이 더 중요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고소를 만약에 하더라도 고소를 하기 전에 저는 일단 좀 약을 드시든 하면서 좀 좋아지신 다음에 어떤 내가 어떻게 할지를 조금 괜찮아져서 이거를 한번 조금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거 무죄 나와도 상관없으면 고소하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결과에 따라서 너무 노심초사하면은 안 되거든요. 이거 그냥 내가 준비 자료 조사 다 하고 경찰이나 검사한테 증거 다 주고 그 다음에 신경 안 쓰고 나 살 길 다 살고 있고 나중에 결과 나왔을 때 한번 찾아보고 유죄 받았네 좋네 이 정도 할 수 좀 여유가 정말 있고 그렇게 하셔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꼭 하는 의지를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도와드리고 하죠. 그리고 가해자로 오시는 분들이 있죠. 어떤 이분들은 다 어떤 가해자 어떤 뭐 강간 이런 분들은 뭐 교도소 가실 거고 그 성도착이라든지 어떤 노출증이라든지 이제 오시는 분들이 아니면 뭐 카메라 촬영이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오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떤 그런 치료를 받고 상담을 받고 하시면 어떤 양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병원을 굉장히 열심히 오십니다. 이런 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요새 이제 이슈가 많이 되는 게 직장 스트레스잖아요. 그 중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요거는 다행히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어떤 제정이 되기 때문에 음, 상당히 그 좀 대책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직장 내 괴롭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그 문구에 딱 돼 있거든요.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어떤 고통을 주는 거, 그리고 근무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불이익을 주는 거, 이것도 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오시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럼 일단 이거를 신고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하잖아요. 그것조차도 이제 본인이 일단 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어떤 절차는 있지만 그 절차를 선택할지 여부를 알려면 어떤 절차를 또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절차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법에서는
그 회사의 의무를 규정을 분명히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이것들을 그런 어떤 신고가 들어왔을 때 조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피해자를 분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피해자한테 불이익한 처분을 하면 안 돼요. 과태료도 있고, 특히 피해자한테 불이익을 처분을 한 거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처벌이 세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회사가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가 없어요. 회사가 적당히 문경을 넘어가면 그거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세요. 신고를 하면은 또 근로감독관이 나와요. 감독관이 나와가지고 그 회사에 대해서 이게 잘 하고 있는지, 이게 그래서 조사를 잘 했는지, 그런 또 참고인까지 해가지고 가해자, 피해자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회사에 과태료를 하는지 아니면 형사 처벌할 게 있으면 형사 처벌까지 이렇게 좀 고소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보통은 이건 소송까지는 잘 안 가시고요. 왜냐하면 소송까지 가서 얻는 이득이 이제 크진 않기 때문에 뭐 협박죄, 폭행죄,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모욕죄 이런 거 되겠죠. 되는 거 뭐 물론 고소를 이제 너무 이제 기분 나빠서 이제 뭐 그런 거는 당연히 그렇게 하면 할 수는 있지만 요새는 조금 그걸 다 사람들이 아셔가지고 거기에 안 걸리게 이렇게 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소송까지 가는 것보다는 이 절차 안에서 해결을 한다지 아니면 뭐 그냥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또 아까 그 고소하는 거랑 비슷하게 그 자체가 또 스트레스입니다. 그 자체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이제 퇴사해서 이제 다음 생각하는 게 좋다. 그냥 오히려 굉장히 그게 더 건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참고 뭐든지 참으면 안 돼요. 참으면 안 되고 내가 여기서 참아야 되는 것도 이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참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러면 그 이상에서 내가 어떤 절차를 할 수 있는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잘 보셔야 되고 회사를 그만두는 것도 내가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도망친다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오히려 건강하신 분들이 또 잘 그만두세요. 그래서 잘 그만두고 아 도저히 여기가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네 그만두고 나와서 다른 걸 하시고 이게 차라리 건강한 걸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상담을 조금 요새는 좀 특히 많아진 것 같고요. 그 교권 침해도 이제 선생님들 많이 오시는데 참 이게 정말 그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절차가 굉장히 미흡해서 참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뭐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가 이렇게 좀 괴롭히고 어떤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선생님들이 그냥 뭐 대책도 없이 이거를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권위원회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긴 하지만 어떤 기준도 좀 까다롭고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절차가 좀 빨리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이들 힘들어 하시고 정말 우울증이 심하게, 공황이 심하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토킹도 이제 2021년도에 제정이 돼가지고 법이 이제 제정됐어요, 다행히. 그래서 요거 이제 피해자로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번 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그 뭐 문자라든지 이런 통신을 자꾸 연락을 한다든지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 스토킹이 됩니다. 스토킹 법은 조금 법이 그래도 좀 어떤 대책을 좀 잘 만들어 놓은 게 그 경찰관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토킹에 이거를 가해자분도 그렇고 피해자분도 그렇고 스토킹인지를 모르고 신고하면 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일단 신고하라고 하거든요. 신고하면 대부분이 많이들 해결이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신고하면 경찰분이 그 직접 그 가해자한테 연락을 해서 경고를 하고 또 그러면 처벌된다. 그렇게 경찰이 그 가해자한테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하더라도 이제 가해자들이 이제 그 놀래가지고 더 이상 연락을 안 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또 연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경찰관이 잠정 처분으로 접근 금지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다음에 사후에 이제 그 판사님 그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해도 웬만큼 해결은 되는 거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원하시면 계속 고소를 해서 진행을 하셔도 되고 스토킹은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요새도 생각보다 좀 많이 있습니다. 층간소음 마지막으로 좀 가볍게 말씀을 드릴게요. 층간소음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예요. 이걸로 지금 오신 분들 중에 정말 증상이 너무너무 심하게 그렇게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집에 있었는데 도저히 쉴 수가 없고 계속 반복되니까 이렇게 오는데 그 어지간한 층간소음은 별다른 좀 대책이 없기는 해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안타까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경범죄 처벌법 정도가 있고 만약에 반복적으로 이거를 계속 폭력적인 어떤 위험한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서
어떤 처벌받은 사례는 있고요. 판례로. 그리고 협박이나 이런 것도 가능은 합니다. 예. 해서 제가 조금 어떤 이런 일을 하면서 좀 많이 겪었던 그런 사례들을 중심으로 그건 좀 진짜 그냥 사례마다 조금씩 어떤 제일 기본적인 내용들만 가볍게 조금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떤 거는 뭐 직접 경험을 하신 것도 있을 수 있고 주변에 보시면은 이런 일들은 한두 명씩은 이렇게 주변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어떤 정치가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법적인 것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잘 처리하려면 내가 정신적으로 조금 안정이 돼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도 제가 고소를 할지 말지 여부에 대해서 일단은 조금 좋아지신 다음에 판단을 하시라라고 했던 것도 그런 의미인데 직장 스트레스가 있을 때 직장을 지금 당장 그만두고 싶고 예를 들어서 이거 당장 도망치고 싶잖아요. 근데 사실은 일단은 그만두기 전에 휴직을 하시고 좀 쉬면서 일단 좋아지신 다음에 다시 판단을 하시라. 소송도 마찬가지예요. 법적인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안 그러면 판단력이 떨어지고 조급하게 되고 내가 판단을 그르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안 좋다 싶으시면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뭔가 중요한 걸 해야 되는데 안 좋다 싶으시면 너무 조급하게 판단하고 결정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치료를 잘 받으시고 조금 좀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진짜 법 전문가랑 상담을 하셔가지고 본인한테 가장 맞는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거든 간에 소송을 하든지 소송을 결정할 수도 있고요. 그냥 합의를 결정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조차도 나의 적극적인 결정이에요. 그건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나한테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그 판단력이 좋아야 되고 그러려면 많이 안정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내가 좀 괜찮아지고 그 다음에 문제를 좀 해결을 하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지금 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안 돼요.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